검은색 군용 세단이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제5 신병교육대대 정문을 통과했을 때 한여름 정오의 뜨거운 태양은 연병장의 모래바닥을 가차없이 달구고 있었고 그 숨 막히는 열기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차 안까지 끈적하게 스며드는 것만 같았다. 운전병이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힐끔거리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목적지 도착을 알렸지만 강진우 중령은 짧은 침묵을 유지한 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대 내부의 풍경을 매의 눈처럼 날카롭게 훑어볼 뿐이었다. 단순한 격려 차원의 방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위병소의 헌병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과장되고 경직된 자세로 거수경례를 붙였으나 그들의 굳어있는 표정 뒤에는 낯선 고위 장교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었다. 강진우는 이곳을 지배하는 공기가 자신이 매일같이 호흡하는 707 특수임무단의 팽팽한 실전적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음습하고 억눌린 종류의 무거움을 품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강진우가 차문을 열고 뜨거운 지열이 올라오는 아스팔트 위에 군화를 내딛자 정복의 칼주름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그의 다부진 체격과 베레모 아래로 드러난 냉철한 눈빛이 주변의 공기마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군 내에서도 가장 혹독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 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을 이끄는 지휘관답게 서 있는 자세 하나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발산하며 주변을 제압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선글라스를 벗어 상의 주머니에 꽂으며 고개를 들자 멀리서부터 요란한 구호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장교들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그를 향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선두에는 마치 자신의 왕국을 순시하러 나온 제왕처럼 거만한 걸음걸이의 사내가 있었다. 그는 규정보다 과하게 반짝이는 계급장과 훈장을 가슴에 단 채 입가에는 여유로움을 가장한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먹이를 탐색하는 하이에나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제5 신병교육대대장 최명석 대령은 강진우보다 계급은 높았지만 군인으로서의 기백이나 풍기는 분위기에서 이미 미묘하게 눌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듯 더욱 큰 목소리로 과장된 환영 인사를 건네며 손을 내밀었다. 최명석은 강진우의 손을 으스러질 듯 세게 잡으며 친근함을 가장했지만 그 소나귀에서 느껴지는 힘은 환영의 의미보다는 기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유치한 시도에 가까웠고 강진우는 그 저희를 단번에 파악했다. 강진우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똑같은 강도로 아니 그보다 아주 조금 더 강한 압력으로 최명석의 손을 맞잡아 흔들며 예의를 갖추되 결코 만만해 보이지 않는 절도 있는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대며 방문 목적을 짧게 보고했다. 두 지휘관 사이에서 오가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에 뒤따르던 참모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고 연병장의 매미 소리마저 잠시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최명석은 자신의 악력이 통하지 않자 짐짓 호탕하게 웃어넘기며 강진우의 어깨를 툭 치고는 자신이 이룩해 놓은 위대한 성과를 보여주겠다며 본관 건물이 아닌 훈련병들이 구르고 있는 야외 교장으로 안내를 자처했다. 그가 걷는 길목마다 마주치는 기관병들과 조교들은 마치 사나운 맹수를 마주친 초식 동물처럼 황급히 길을 터주며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아닌 뼈에 사무친 공포가 서려 있다는 것을 강진우는 놓치지 않았다. 최명석은 걷는 내내 자신의 교육대대가 이번 분기 국방부 평가에서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위 장성들이 이곳을 거쳐 갔는지를 떠벌리며 자신의 배경과 인맥을 은연중에 과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강진우의 관심은 최명석의 지루한 자기 자랑이 아니라
멀리 흙먼지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구르고 있는 까까머리 훈련병들의 처참한 몰골과 그들을 둘러싼 비정상적인 훈련 분위기에 쏠려 있었다. 연병장 한가운데에 도착하자 최명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며 섭씨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완전 군장을 한 채 선착순 달리기를 반복하고 있는 수백 명의 훈련병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는 이것이 요즘 나약해진 젊은이들의 정신머리를 뜯어고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고안한 특수정신 강화 프로그램이라며 침을 튀기며 설명했지만 강진우의 눈에 비친 광경은 체계적인 군사훈련이 아니라 그저 무자비한 집단 가혹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군복은 땀과 흙으로 뒤범벅되어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일부는 탈수 증세로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고 있었지만 조교들은 물을 건네기는커녕 확성기에 대고 욕설에 가까운 고함을 지르며 그들을 더욱 몰아붙이고 있었다. 강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것이 규정에 맞는 훈련 강도인지를 조용히 물었지만 최명석은 콧방귀를 뀌며 실전은 이것보다 더 지옥이라며 자신의 방식을 정당화했다. 그때 대열의 후미에서 비틀거리던 앳된 얼굴의 훈련병 하나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며 앞서가던 동료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여파로 대열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혼란이 빚어졌다.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훈련병은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곧 닥쳐올 상황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명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며 끔찍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중대장의 정강이를 군홧발로 걷어차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곧이어 쓰러진 훈련병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그 뒤를 따랐지만 최명석은 이미 훈련병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는 귀가 멍해질 정도의 고성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있었다. 최명석은 훈련병의 헬멧을 벗겨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내놈 같은 나고자가 전우들을 죽이는 거라며 윽박질렀고 겁에 질려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훈련병의 뺨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인격적인 모독을 가했다. 주변의 다른 훈련병들은 자신의 동료가 당하는 수모를 지켜보면서도 누구 하나 감히 시선을 들지 못한 채 땅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학습된 무력감의 표현이었다. 강진우는 주먹을 꽉 쥐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 했는데 그가 화가 난 것은 단순히 가혹 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지휘관이라는 자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가장 약한 존재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최명석은 훈련병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주겠다며 흙탕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 머리를 박으라고 명령했고 망설이는 훈련병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거칠게 밀치며 강제로 머리를 집어넣으려 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강진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하려던 순간 웅덩이 물을 뒤집어 쓰고 기침을 토해내던 훈련병이 살려달라는 듯 애처로운 눈빛으로 강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군인의 눈빛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의 그것과 너무나 흡사해서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강진우의 심장마저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강진우는 최명석의 팔을 강하게 낚아채며 지금 이 행위는 훈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최명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팔을 잡은 강진우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감히 내 부대에서 내 교육 방식에 토를 다는 거냐는 최명석의 눈빛에는 살기가 번뜩였고 주변의 조교들과 참모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두 호랑이의 대치를 공포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최명석은
거칠게 팔을 뿌리치며 강진우에게 손가락질을 해댔고 특수부대 물 좀 먹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며 이곳은 엄연히 자신의 관할 구역임을 상기시키려 들었다. 그는 강진우의 행동을 지휘권 침해라고 몰아세우며 당장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강진우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태도로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했다. 강진우는 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보이며 방금 전의 상황과 폭언이 모두 기록되었음을 알렸고 만약 이 일이 상부에 보고된다면 곤란해지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최명석 대령일 것이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최명석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쥐고 있던 지휘봉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명석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농담도 못 받아들이냐는 식으로 태도를 180도 바꾸더니 훈련병에게 대충 얼버무리며 대열로 복귀하라고 손짓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면서 강진우에게 던진 시선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으며 오늘 이 모욕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무언의 협박이 담겨 있었다. 훈련병들은 간신히 상황이 종료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으나 강진우는 알고 있었다. 악마는 잠시 물러갔을 뿐이며 자신이 떠나고 나면 더 큰 보복이 이들에게 가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진우는 흑투성이가 된 채 대열로 뛰어가는 훈련병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이 단순히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넘어 이 썩어 빠진 지옥의 뚜껑을 열어젖혀야 하는 것임을 직감했다. 오후 일정이 재개되자 강진우는 최명석의 안내를 정중히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부대 시설을 점검하겠다고 통보했고 최명석은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면서도 억지로 감시역으로 자신의 신복인 작전 장교를 붙여주었다. 강진우는 작전 장교의 안내를 받으며 병영 식당과 생활관을 둘러보았는데 겉보기에는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듯 보였지만 구석구석에는 방치된 흔적과 열악한 환경이 숨겨져 있었다. 식단표에 적힌 메뉴와 실제 배식되는 음식의 질은 현저하게 차이가 났고 생활관 내부의 냉방시설은 고장난 지 오래되어 병사들은 찜통더위 속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강진우가 이에 대해 지적할 때마다 작전 장교는 예산 부족과 수리 대기 중이라는 뻔한 변명만 늘어놓았지만 강진우의 눈은 이미 그 너머에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강진우는 의무대를 방문하여 최근 훈련병들의 부상 기록과 진료 일지를 요구했고 당황한 의무대장은 전산 오류를 핑계로 시간을 끌려 했으나 강진우의 강압적인 태도에 못 이겨 마지못해 서류 더미를 내놓았다. 서류를 검토하던 강진우의 미간은 점점 더 깊게 파였는데 단순 타박상이나 근육통으로 기록된 환자들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았고 개중에는 골절이나 심각한 열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지만 원인은 모두 본인 부주의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며 최명석이 자랑하던 무사고 부대의 실체가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진 모래성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강진우는 서류의 중요 페이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지저분해질 것임을 예감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연병장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 강진우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를 한 대 물었다. 옥상 난간 너머로 보이는 연병장에서는 여전히 야간 훈련을 준비하는 병사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고 멀리 지휘 통제실 창문 너머로는 최명석이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며 자신 쪽을 노려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강진우는 깊게 들이마신 담배 연기를 허공으로 내뱉으며 최명석이
자신의 뒷조사를 시작했거나 상급 부대의 인맥을 동원해 압력을 넣으려 하고 있음을 짐작했다. 하지만 강진우는 그런 정치적인 수싸움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아까 낮에 보았던 그 훈련병의 절망적인 눈빛만이 맴돌고 있었다. 그는 707 부대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 참관 일정에 맞춰 별도의 은밀한 조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특히 부대 내의 자금 흐름과 최명석의 개인적인 비위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을 명령했다. 전화를 끊은 강진우는 밤하늘에 떠오른 희미한 별을 바라보며 자신이 군복을 입은 이유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다시금 되새겼다.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일개 지휘관의 탐욕과 가학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놀이터가 아니었다. 그는 다 타들어간 담배꽁초를 휴대용 재떨이에 비벼 끄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최명석과의 전쟁을 위해 마음의 군장을 단단히 꾸렸다. 밤이 깊어지자 부대는 점호 준비로 분주해졌고 강진우는 숙소로 배정된 영내 독신자 숙소로 발걸음을 옮기며 어둠 속에 잠긴 부대의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폈다. 곳곳에 설치된 CCTV 사각지대와 경비가 허술한 구역들이 눈에 들어왔고 특수부대 지휘관 특유의 침투 본능이 발동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복도를 지나가던 중 열려있는 행정반 문틈 사이로 선임병에게 얼차려를 받고 있는 신병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들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은 낮에 보았던 공포와는 또 다른 종류의 체념이었다. 강진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인기척을 느낀 선임병이 황급히 문을 닫아버리자 씁쓸한 표정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숙소에 도착한 강진우는 군복 상의를 벗어 옷걸이에 걸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는데 거울 속의 남자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최명석의 프로필 사진을 집어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사진 속의 최명석은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썩어 문드러진 내면이 감춰져 있었다. 강진우는 사진을 책상 서랍 깊숙이 처박아 버리고는 침대에 걸터 앉아 군화를 벗으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노골적이고 더러운 꼴을 보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피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그 더러움을 정화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똥물이라도 뒤집었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창밖에서는 밤벌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부대의 정적은 그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 무겁고 음산했다. 강진우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예민해진 청각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까지 잡아내고 있었다. 어쩌면 최명석이 보낸 감시자가 문 밖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강진우는 허리춤에 둔 권총의 존재를 확인하며 안심했다. 이곳은 아군의 진영이 아니라 적진 한복판이나 다름없었고 그는 언제든지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각에 강진우는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감겨있던 눈을 번쩍 떴다. 그것은 꿈결에 들린 소리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의 소리였고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강진우는 망설임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활동복 차림으로 신속하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고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향해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이 밤 제5신병 교육대대의 어두운 장막 뒤에서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고 강진우는 그 비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강진우는 소리가 들려온 낡은 창고 건물을 향해 질주했는데
그곳은 공식적인 훈련 구역이 아니라 폐기된 자재를 쌓아두는 곳으로 일반 병사들의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둔탁한 타격음과 억눌린 신음소리가 선명해졌고 강진우는 속도를 줄이며 발소리를 죽인 채 건물에 깨진 창문 틈으로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서너 명의 조교들이 한 명의 훈련병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들은 군화발로 웅크린 훈련병의 복부와 등을 무자비하게 걷어차고 있었다. 훈련병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조교들은 킬킬거리며 이것이 군기를 잡는 전통이라며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강진우는 즉시 허리춤의 권총을 확인하려다 멈칫했는데 지금 발포하거나 무력을 행사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깊은 숨을 내쉬며 이성을 찾으려 노력했다. 강진우는 대신 창고의 녹슨 철문을 굉음이 나도록 거칠게 걷어차 열며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고 갑작스러운 침입자의 놀란 조교들은 하던 짓을 멈추고 얼어붙은 채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역광을 받아 시커먼 그림자처럼 보이는 강진우의 실루엣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공포스럽게 다가왔고 조교들은 그가 707 특수임무단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강진우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하고 있는 훈련병의 상태를 먼저 살폈는데 훈련병의 얼굴은 멍투성이에 입술이 터져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졌는지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강진우의 눈에서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오자 조교 분대장은 겁에 질려 다리가 풀린 채 주저앉았고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강진우는 조교들을 향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당장 이 훈련병을 의무대로 옮기라고 명령했고 만약 1분이라도 지체하거나 허튼 수작을 부리면 군법이 아니라 내 손에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교들은 허겁지겁 쓰러진 훈련병을 부축해 밖으로 나갔고 강진우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최명석 대령이 묵인하거나 조장한 조직적인 폭력임이 분명했고 이 부대의 밤은 낮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무법천지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었다. 강진우는 창고 바닥에 떨어진 훈련병의 명찰을 주워 주머니에 넣으며 날이 밝는 대로 최명석에게 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 다짐했지만 한편으로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 인멸의 기회만 줄 수 있다는 신중함이 그를 붙잡았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나타난 강진우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더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와 마주친 간부들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바빴다. 최명석 대령은 아침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부관의 말에 따르면 급한 업무로 사령부에 잠시 다녀온다는 핑계를 댔지만 강진우는 그것이 자신과의 대면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진우는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끝내고 곧바로 의무대를 다시 찾아갔는데 어젯밤 실려온 훈련병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의무대장은 훈련병이 단순한 낙상 사고로 들어왔으며 경미한 타박상이라 며칠 쉬면 된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고 강진우가 병실 접근을 요구하자 전염성 질환 의심 격리 중이라며 막아서는 뻔뻔함을 보였다. 강진우는 의무대장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며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전장에서 적을 죽이기 직전에 보여주는 살기와 다를 바 없어서 의무대장은 오줌을 지릴 뻔했다. 강진우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아먹고 권력의 개노릇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냐고 일갈했지만 의무대장은 최명석 대령의 보복이 더 두려운 듯
끝까지 입을 다물고 시선을 회피했다. 강진우는 더 이상 그와 실랑이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거칠게 손을 놓은 뒤 의무대를 나와 훈련장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는 이미 오전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연병장의 열기는 어제보다 더 뜨거웠고 훈련병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또다시 지옥 같은 일과를 소화해내느라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오전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완전 군장 장애물 극복 훈련이었는데 험난한 지형과 높은 장애물을 통과해야 하는 고난도 코스로 숙련된 병사들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최명석 대령은 어느새 복귀하여 지휘 단상 높은 곳에 앉아 선글라스를 낀 채 팔짱을 끼고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치 로마 시대의 황제가 검투사들의 싸움을 구경하는 듯한 오만함이 풍겼다. 강진우가 단상으로 올라가자 최명석은 힐끔 쳐다보고는 가소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우리 아이들이 아주 강하게 크고 있지 않냐고 너스레를 떨었다. 강진우는 대꾸도 하지 않고 연병장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는데 그의 눈에는 비틀거리는 훈련병들의 위태로운 움직임 하나하나가 슬로 모션처럼 선명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 가장 난도가 높은 2m 벽넘기 코스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친 기색이 역력하던 한 훈련병이 벽을 넘다가 손에 힘이 빠져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훈련병의 다리가 기이한 각도로 꺾였고 끔찍한 비명이 연병장에 울려 퍼지자 주변에 있던 동료 훈련병들이 놀라 훈련을 멈추고 몰려들었다. 하지만 현장을 통제하던 교관은 호루라기를 불며 모여든 훈련병들을 쫓아냈고 쓰러진 훈련병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피기는커녕 빨리 일어나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단상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최명석은 마이크를 잡고 꾀병 부리지 말고 당장 일어나라며 저런 나약한 놈은 군인의 자격이 없다고 전체 방송으로 망신을 주기 시작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훈련병은 부러진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나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고 얼굴은 고통과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어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최명석은 혀를 차며 직접 내려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강진우 역시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최명석은 쓰러진 훈련병 앞에 다가가 군홧발로 꺾인 다리 부근을 툭툭 건드리며 이 정도 고통도 못 참으면서 전쟁터에서 총은 어떻게 쏠 거냐고 비아냥거렸다. 훈련병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젓자 최명석은 더욱 흥분하여 꾀병이 아니라면 증명해 보이라며 부러진 다리를 짓밟으려 발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강진우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최명석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냈고 무방비 상태였던 최명석은 중심을 잃고 뒤로 몇 걸음 비틀거리며 엉덩방아를 탔을 뻔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하극상에 가까운 상황에 연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수백 명의 훈련병과 교관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강진우는 최명석을 돌아보지도 않고 즉시 무릎을 꿇고 앉아 훈련병의 다리 상태를 확인했는데 개방성 골절이 의심될 정도로 부상이 심각하여 응급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강진우는 자신의 군복 상의를 벗어 부목 대신 다리를 고정하고 훈련병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최명석은 씩씩거리며 강진우에게 다가와 지금 미쳤냐고 소리치며 당장 영창에 쳐넣어 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강진우를 용서할 수 없었으며 훈련병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밀려났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짓밟힌 기분이었다. 최명석은 주변의 헌병들을 호출하며 강진우를 체포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헌병들은 707 부대장의 위압감과
상황의 심각성에 눌려 쭈뼛거리며 섣불리 다가오지 못했다. 강진우는 훈련병의 다리를 임시로 고정한 뒤 천천히 일어나 최명석을 마주 보았는데 그 침착하고 서늘한 태도가 오히려 최명석을 더 미치게 만들었다. 강진우는 또렷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최명석에게 말했는데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살인 미수이며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안전을 방치하고 학대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고 훈련병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는 진짜 군인의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최명석은 콧방귀를 뀌며 전쟁터에서 인권 타령이나 할 거냐고 비웃었지만 강진우는 전쟁터일수록 전우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무기이며 당신 같은 지휘관은 아군의 등에 칼을 꽂는 내부의 적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말은 최명석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고 그는 말문이 막혀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강진우가 미리 호출해둔 707 소속 의무팀 차량이 연병장으로 진입했고 정예 요원들이 신속하게 내려 부상당한 훈련병을 들것에 실어 날랐다. 최명석은 외부 인력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부대에 들어온 것에 대해 항의하려 했지만 강진우는 국방부 직속 특수임무 수행 규정을 들먹이며 긴급 상황 시 지휘관의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최명석은 자신이 법과 규정을 무시하며 왕노릇을 해왔던 이곳에서 오히려 강진우가 더 상위의 법규와 명분을 가지고 자신을 압박해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씩씩거리며 두고 보자고 중얼거린 뒤 신경질적으로 지휘봉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본관 쪽으로 사라져 버렸다. 강진우는 의무 차량이 떠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뒤 멍하니 서 있는 훈련병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훈련병들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훈련 중지 및 휴식을 명령했고 누구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말했다. 훈련병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이어 누군가 시작한 작은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다. 강진우는 그들의 박수를 받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가 이제야 겨우 찾아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최명석이 어떤 비열한 방법으로 보복해 올지 예측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참모에게 눈짓하여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최명석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것을 지시했다. 최명석은 결코 이대로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으며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더 위험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강진우는 뜨거운 태양 아래 서서 땀을 닦으며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듯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후가 되자 부대 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최명석 측근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서류들을 파기하거나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강진우는 정보과장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분석하며 최명석이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강진우를 감찰 조사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강진우가 월권을 행사하고 지휘 체계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의 투서를 준비하고 있었고 심지어 강진우가 훈련병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꾀했다는 터무니없는 누명까지 씌우려 하고 있었다. 강진우는 코웃음을 치며 그들의 얕은 수작을 비웃었지만 방심은 금물이었기에 자신을 방어할 확실한 카드를 준비해야 했다. 강진우는 어젯밤 녹음한 파일과 오늘 훈련장에서 확보한 영상 자료, 그리고 의무 기록 사본들을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부의 라인에게 이 사실을 은밀히 보고했다. 그는 싸움의 판을 키워 단순히 최명석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군 내부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밤이 다시 찾아오자 부대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두 지휘관의 치열한 수싸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은 최명석이 제안한 만찬 자리가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 만찬은 화해를 가장한 함정일 수도 있고 최후의 회유책일 수도 있었지만 강진우는 그 호랑이 굴로 기꺼이 들어갈 생각이었다. 적의 본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그가 감추고 있는 더 큰 비밀을 캐낼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강진우는 정복을 다림질하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함을 확인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훈련병의 피 묻은 명찰을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반드시 이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노라고 다짐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연병장 한 구석에서 누군가 강진우의 숙소를 훔쳐보고 있었는데 그는 최명석이 심어놓은 정보원이었다. 그는 강진우의 일거수일투족을 무전기로 보고하고 있었고 최명석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최명석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내일 만찬에서 강진우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군인으로서 완전히 매장시킬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것이다. 두 남자의 운명을 건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제5신병 교육대대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은 불안한 정적이었다. 강진우와 707 부대원들이 식당에 들어서자 식사를 하고 있던 기관병들의 말소리가 일제히 멈추었고 수십 개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지만 누구 하나 감히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다. 배식구에 선 취사병들은 강진우의 부하들에게 정량보다 훨씬 적은 양의 음식을 담아주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고 이는 명백히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의한 유치한 보복 행위임이 틀림없었다. 강진우는 식판에 담긴 형편없는 국건더기를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삼켰지만 부대원들에게는 동요하지 말고 조용히 식사를 마치라고 눈짓으로 명령하며 냉정을 유지했다. 식사를 마친 강진우는 부대원들을 대동하고 훈련장 시차를 나가려 했으나 본관 입구에서 무장한 위병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통행을 제한한다는 통보를 해왔다. 위병 소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상부의 지시로 인해 외부 인력의 훈련장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강진우의 위압감에 눌려 말끝을 흐렸다. 강진우는 위병 소대장을 밀치고 억지로 뚫고 나갈 수도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최명석에게 꼬투리를 잡히는 대신 한 발 물러서는 척하며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뒤로 물러섰지만 돌아서는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경로를 탐색하고 있었고 부대원들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내 작전을 변경했다. 숙소로 돌아온 강진우는 707 부대 내에서도 정보 분석과 해킹에 특화된 박대위에게 노트북을 건네며 지금 즉시 이 부대의 메인 서버가 아닌 보급관과 의무대장의 개인 PC를 우회하여 접속하라고 지시했다. 전공법이 막혔다면 쥐새끼들이 드나드는 뒷구멍을 파헤치는 것이 특수부대의 방식이었고 보안이 허술한 개인 단말기는 거대한 비리의 실타래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박 대위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보안벽을 뚫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시작했고 옆에서 대기하던 다른 부대원들은 창밖을 감시하며 혹시 모를 도청이나 감시병력의 접근을 경계했다.
좁은 숙소 안에는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와 부대원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고, 화면에 쏟아지는 데이터들은 상상 이상의 진실을 예고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대위의 손가락이 멈추었고 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는데, 그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횡령 수준을 넘어선 거대하고 조직적인 범죄의 기록들이었다. 신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식비와 피복비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최명석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고, 그 금액은 수년간 누적되어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었다. 훈련병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젖을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했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삭감되어 얼음장 같은 내무반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던 원인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었다. 강진우는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는데, 군인의 헌신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채운 최명석의 탐욕은 용서받지 못할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의무대장의 PC에서 발견된 비공식 진료 기록 파일이었는데, 그 안에는 안전사고라는 명목으로 은폐된 수많은 부상과 사망사고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지난 3년간 이 부대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가혹행위나 훈련 중 과실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에게는 우울증에 의한 비관 자살로 통보되어 사건이 덮여 있었다. 특히 몇 달 전 발생한 총기 오발 사고 역시 장비 불량이 아니라 간부의 조작 실수였음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모든 책임은 죽은 병사에게 전가되어 있었다. 강진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고, 이 썩어빠진 지옥도를 세상에 낱낱이 공개하여 죽은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숙소 문이 둔탁하게 울리며 노크 소리가 들려왔고, 강진우가 눈짓하자 부대원이 신속하게 노트북을 덮어 숨긴 뒤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최명석의 부관이 서 있었는데,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오늘 저녁 대대장님께서 강중령님을 관사로 정중히 초대하고 싶어 하신다는 전가를 전했다. 그것은 화해의 제스처를 가장한 명백한 탐색전이자 자신들의 비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회유의 자리임이 분명했다. 강진우는 잠시 침묵하며 부관을 응시하다가 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초대에 응하겠다고 차갑게 대답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했고, 최명석의 추악한 민낯을 직접 확인하고 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할 기회였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강진우는 정복을 갖춰 입고 약속 장소인 영회 관사로 향했는데, 그곳은 군인 아파트와는 별도로 떨어진 숲속에 위치한 호화로운 단독 주택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고급 방향제 냄새와 은은한 조명은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과는 딴 세상이었고,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어 군화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거실 중앙에는 10여 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긴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최고급 양주와 호텔에서나 볼 법한 요리들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다. 최명석은 실내 가운 차림으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시가를 피우고 있었는데, 강진우가 들어오자 느릿하게 몸을 일으키며 과장된 몸짓으로 그를 맞이했다. 최명석은 강진우에게 자리를 권하며 자신의 개인 소장품인 고가의 위스키를 직접 따라주었는데, 그의 태도는 어제 연병장에서 보였던 적대감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랜 전우를 대하는 듯 능글맞았다. 그는 강진우의 707부대 경력을 칭찬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장교와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 영광이라는 둥입에 발린 소리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강진우는 술잔에 입도 대지 않은 채 그를 싸늘하게 응시하며 본론만 말하자고 선을 그었다. 최명석은 껄껄 웃으며 강진우의 융통성 없음을 지적했고, 군대라는 조직은
혼자서만 잘나서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이치라고 은근슬쩍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명석은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자신의 철학을 설파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병사들을 소모품이자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규정하며 그들에게 인권을 따지는 것은 사치라고 주장했다. 강한 군대는 철저한 복종과 공포 위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으며 약간의 희생은 대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궤변이었다. 그는 강진우에게 테이블 밑으로 두툼한 봉투를 밀어 넣으며 이번 일만 눈 감아준다면 국방부 내의 유력한 인맥을 통해 장군 진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이었고 강진우의 신념을 시험하는 더러운 거래의 손길이었다. 강진우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시선을 들어 최명석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여 있어 마치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그는 군인이 지켜야 할 것은 계급장이 아니라 군복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라며 당신 같은 쓰레기가 지휘관이라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군의 수치라고 일갈했다. 강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봉투를 집어들어 최명석의 얼굴에 뿌려버렸고 돈다발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광경은 최명석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강진우는 당신이 저지른 죄값은 돈으로 갚을 수 없으며 법의 심판대 위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선언했다. 최명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집어 벽에 던져 산산조각을 내며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는 감히 내 호의를 무시하고 무사히 나갈 수 있을 것 같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강진우를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숨겨두었던 경호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강진우를 둘러쌌지만 강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특수부대원 특유의 살기를 뿜어내며 그들을 압도했다. 그는 만약 나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된다면 그 순간이 당신과 당신 부하들의 제삿날이 될 것이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최명석은 강진우의 기세에 눌려 경호원들에게 물러나라는 손짓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강진우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유유히 관사를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최명석의 저주 섞인 욕설과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강진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전면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강진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가슴 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강진우는 박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까지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상부 감찰실과 언론사에 보낼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명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부대원들에게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다. 숲속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고 강진우의 발걸음은 다가올 결전을 향해 묵직하게 움직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최명석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위인이 아니며 내일 날이 밝으면 상상할 수 없는 비열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관사에 홀로 남은 최명석은 분노를 사기지 못해 씩씩거리다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내일 예정된 사격 훈련 계획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는데 그것은 살인을 예고하는 악마의 표정이었다. 그는 강진우를 사고로 위장하여 제거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자신의 친위대나 다름없는 무장병력을 동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최명석은 빈 술잔을 채우며
내일 흐르게 될 피는 강진우가 자초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한편 숙소에 도착한 강진우는 부대원들에게 상황을 브리핑하고 각자의 임무를 배분했는데 부대원들의 눈빛은 지휘관에 대한 신뢰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상대가 누구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든 강진우를 따라 지옥 끝까지라도 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강진우는 무기 보관함에서 자신의 개인 화기를 꺼내 손질하며 내일 벌어질 전투가 단순한 훈련이 아닌 생사를 건 실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기름 냄새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 그의 감각은 더욱 예리하게 깨어났다. 밤이 깊어갈수록 부대 안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었고 잠들지 못한 병사들의 뒤척임 소리가 생활관을 채웠다. 강진우는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내일 이곳에서 벌어질 비극을 막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쟁취하는 것이며 그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명석의 집무실 불은 새벽이 되도록 꺼지지 않았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음모의 그림자는 점점 더 길게 뻗어나가 강진우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남자의 운명을 가를 아침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이제 말로 하는 싸움은 끝났고 오직 힘과 힘이 부딪히는 잔혹한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인 이른 시각. 부대의 정막을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영내에 울려 퍼졌고 그것은 단순한 기상나팔 소리가 아닌 비상사태를 알리는 불길한 신호였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강진우는 본능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음을 감지하고 군복을 제대로 갖춰 입을 새도 없이 활동복 차림으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도에는 당황한 당직 사관과 병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이 모두 부대 뒤편에 위치한 낡은 보일러실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본 강진우는 전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박혔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일러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조교들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지만 굳게 잠긴 철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강진우는 거추장스러운 조교들을 거칠게 밀어내고 문고리를 잡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자 뒤로 몇 걸음 물러난 뒤 온몸에 체중을 실어 어깨로 철문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뜯겨나갔고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습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천장에 매달린 밧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아래에는 의자를 걷어차고 허공에 매달려 버둥거리는 한 훈련병의 처참한 모습이 보였는데 그의 얼굴은 산소 부족으로 이미 검붉게 변해가고 있었다. 강진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훈련병의 다리를 붙잡아 위로 들어올리며 체중을 지탱해 기도를 확보했고 뒤따라 들어온 707 부대원에게 밧줄을 끊으라고 고함쳤다. 부대원이 대검을 꺼내 밧줄을 단번에 끊어내자 훈련병의 몸이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고 강진우는 즉시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멈춘 것 같았던 훈련병의 심장이 다시 미약하게나마 뛰기 시작하고 쿨럭거리며 거친 숨을 토해내자 그제야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병사들의 입에서 안도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강진우의 표정은 안도감보다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훈련병의 목에 선명하게 남은 밧줄 자국과 손목에 그어진 수많은 자의 흔적들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의식을 되찾은 훈련병은
강진우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곳을 견딜 수 없다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했다. 훈련병의 주머니에서는 꼬깃꼬깃 구겨진 유서 한 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최명석 대령과 조교들이 가한 끔찍한 가혹 행위와 인격 모독의 내용이 피 맺힌 절규처럼 적혀 있었다. 그는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수십 번이나 반복해서 썼고 자신의 죽음으로라도 이 부대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마지막 소원을 남겨두었다. 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읽어내려가며 이것이 단순한 자살 소동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타살 미수임을 확신했고 이제는 법과 규정이라는 미온적인 방법으로는 이 악마들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강진우는 훈련병을 의무팀에게 인계하며 절대 안정을 취하게 하라고 지시한 뒤 유서를 자신의 가슴 주머니에 넣고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하려 애쓰는 지휘관의 것이 아니라 적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움직이는 살인기계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707 부대원들에게 완전 군장 상태로 집결하라고 명령했고 자신도 숙소로 돌아가 전투복으로 환복한 뒤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베레모를 눌렀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시간은 끝났으며 피를 봐야만 끝나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무언의 선전포고였다. 같은 시각 최명석 대령은 사격장에서 자신의 친위대나 다름없는 특수경비중대의 사격훈련을 참관하며 모닝커피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간밤에 있었던 자살 소동을 이미 보고받았지만 나약한 놈 하나가 사라질 뻔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고 오히려 이를 빌미로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었다. 탕탕거리는 총소리를 배경 음악 삼아 부하들과 농담을 주고받던 최명석의 눈앞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해오는 지프차 한 대가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강진우는 위병들의 제지도 무시한 채 곧장 사선 통제대로 걸어 올라왔고 그의 뒤에는 무장한 707 대원들이 살벌한 기세로 도열해 있었다. 강진우는 최명석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가 주머니에서 유서를 꺼내 그의 면전에 집어 던지며 이것이 당신이 만든 지옥의 증거라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종이 뭉치가 얼굴에 맞고 떨어지자 최명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주변에 있던 장교들은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의 대치를 지켜보았다. 강진우는 더 이상 당신을 지휘관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살인 방조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상부의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당장이라도 최명석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기세였다. 하지만 최명석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특유의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떨어진 유서를 군홧발로 지시겨버렸다. 그는 강진우에게 증거랍시고 가져온 게 고작 정신병자의 낙서장이냐며 자신의 부대에서 일어난 일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뻔뻔하게 대꾸했다. 최명석은 오히려 강진우가 신성한 훈련장에 무단 난입하여 지휘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역으로 군법 해부감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배경을 맹신하고 있었기에 강진우 따위가 감히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오만에 빠져 있었다. 강진우는 최명석의 뻔뻔함에 치를 떨며 허리춤에 권총에 손을 올렸지만 최명석의 경호병력들도 일제히 총구를 강진우 쪽으로 겨누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사격장은 순식간에 서로에게 총구를 겨눈 살벌한 대치 현장으로 변했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누구 하나 방아쇠를 당기면 걷잡을 수 없는 유혈 사태가 벌어질 판이었다. 최명석은 여유로운 척하며 손을 들어 부하들을 제지하고는
강진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말로만 떠들지 말고 군인답게 실력으로 승부를 가리자고 도발해왔다. 최명석의 제안은 단순하면서도 악랄했는데 자신의 정예 경비 중대와 강진우의 707팀이 시가전 훈련장에서 모의 교전을 벌이자는 것이었다. 만약 강진우가 이기면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순순히 물러나겠지만 자신이 이기면 강진우가 이 모든 소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명예 전역을 하라는 조건이었다. 최명석은 자신의 경비 중대가 이 지형에 익숙하고 숫자도 2배나 많다는 점을 이용해 훈련을 빙자하여 강진우를 합법적으로 짓밟고 부상을 입힐 속셈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전과 다름없는 특별 교전이 될 것이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강진우는 이것이 명백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는 최명석이 증거를 인멸하고 빠져나갈 시간을 줄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가라앉히며 그 더러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패배한 쪽은 군말 없이 군복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훈련 중 발생하는 모든 부상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역제안했다. 최명석은 강진우가 제발로 무덤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며 흔쾌히 동의했고 즉시 훈련 준비를 지시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훈련병들과 기관병들은 전설적인 707 부대와 악명 높은 대대장 친위대의 대결 소식에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수적으로 열세인 강진우 팀의 패배를 예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기적을 일으켜 폭군을 몰아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강진우는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짧지만 강렬한 작전 브리핑을 했는데 그는 이번 작전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악을 처단하는 성전임을 강조했다. 대원들의 눈빛은 불타올랐고 그들은 지휘관을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결 장소로 지정된 곳은 부대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 지대를 개조한 시가전 훈련장으로 복잡한 미로 같은 구조와 곳곳에 숨겨진 함정들로 인해 방어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이었다. 최명석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비살상 탄환 대신 화력이 강화된 특수 훈련탄을 지급하고 심지어 몇몇에게는 실제 살상력이 있는 무기를 몰래 섞어주며 사고로 위장해 강진우를 처리하라고 은밀히 지시했다. 그는 승리에 대한 집착과 강진우에 대한 증오로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기어이 넘고야 말았다. 강진우는 장비를 점검하며 탄창에 훈련용 페인트 탄을 채워 넣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묵직한 실탄 탄창 하나를 예비로 챙겨 넣었다. 그는 최명석이 정정당당하게 나올 리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길 각오였다. 하늘은 잔뜩 흐려져 있었고 곧 비라도 쏟아질 듯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예고하는 듯했다. 707 대원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의 격려를 주고받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양측 병력이 훈련장 입구에 집결하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최명석의 경비중대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욕설을 내뱉으며 기선을 제압하려 했지만 707 대원들은 침묵을 지키며 냉정하게 상대를 관찰할 뿐이었다. 심판을 맡은 작전 장교가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손을 들어 올리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정적이 흘렀다. 강진우는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최명석과 시선이 마주쳤고 그를 향해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신협을 해보였다. 호루라기 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자마자 강진우와 대원들은
유령처럼 신속하게 연막탄을 터뜨리며 폐건물 속으로 사라졌다. 최명석의 부하들이 당황하여 허공에 총을 쏘아댔지만 그들은 이미 그림자 속으로 숨어든 사냥감들을 놓쳐버린 뒤였다. 연막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둔탁한 타격음과 억눌린 비명소리뿐이었고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강진우는 어둠 속에서 야시경을 내리며 최명석이 만들어 놓은 이 지옥을 그를 위한 무덤으로 바꿔주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승부가 시작되었고 이 전투의 끝에는 오직 한 명의 승자만이 살아남아 정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었다.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며 메마른 대지를 적셨고 훈련장 안에서는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강진우는 숨을 죽인 채 벽 뒤에 붙어서 적의 발소리를 세며 첫 번째 희생양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의 손가락은 방아쇠에 걸려 있었고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매캐한 연막이 폐공장의 눅눅한 공기와 섞여 시야를 가리는 가운데 최명석의 경비 중대원들은 잔뜩 긴장한 채 총구를 이리저리 돌리며 보이지 않는 적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평소 훈련병들을 괴롭힐 때나 보여주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빗소리가 양철 지붕을 때리는 소음 속에서 어디선가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동료의 짧은 비명이 들려오자 분대장은 황급히 그쪽으로 총구를 돌리며 사격을 명령했다. 하지만 그들이 쏘아댄 것은 허공을 가르는 빗물과 차가운 콘크리트 벽뿐이었고 연기 속에서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강진우는 천장에 설치된 배관 파이프 위에서 그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야시경을 통해 보이는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엉성하고 허점투성이었다. 그는 손신호 하나로 부대원들에게 공격 개시를 알렸고 마치 검은 표범처럼 소리 없이 바닥으로 뛰어내리며 가장 뒤쪽에 있던 적의 목덜미를 낚아챘다. 억소리도 내지 못한 채 기절한 적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데에는 3초도 걸리지 않았고 나머지 대원들 역시 각자의 구역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며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이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사냥에 가까웠고 707 부대원들은 살상용 탄환을 쓸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당황한 경비 중대원들은 무전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미 통신망은 강진우 측의 재밍으로 인해 먹통이 된 상태여서 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공포가 극에 달한 한 중대원이 허공을 향해 무차별 난사를 시작하자 좁은 공간 안에서 도비탄이 튀며 오히려 자기 편 동료들이 부상을 입는 상황이 벌어졌다. 강진우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난사하는 적의 총열을 잡고 비틀어 제압한 뒤 명치를 강하게 가격하여 숨을 끊어놓고는 바닥에 나뒹구는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훈련되지 않은 폭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위험한지를 몸소 보여주며 적들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시키고 있었다. 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명석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마시던 커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자신의 정의 요원들이라고 자부하던 부하들이 강진우의 손바닥 안에서 장난감처럼 유린당하는 꼴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이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었다. 최명석은 마이크를 잡고 전 부대원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진우를 죽여버리라고 명령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승패보다는 강진우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훈련 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지시를 받은 경비 중대장 마상사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는 부하들에게 실탄 사격을 허가한다는 미친 명령을 내리며 살기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떠벌리고 다녔지만 실상은 폭력 전과로 인해 불명예 전역할 뻔한 것을 최명석이 거두어준 인물로 깡패와 다를 바 없는 잔인한 성정의 소유자였다. 마상사는 연막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곳을 향해 주저없이 실탄을 발사했고 콘크리트 벽이 부서지며 튀는 파편들이 707 대원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모의 훈련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실제 전장이었고 강진우는 즉시 대응 태세를 전환해야 했다. 강진우는 무전으로 대원들에게 살상 모드로의 전환은 보류하되 제압 수준을 상향 조정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직접 마 상사를 처리하기 위해 그가 있는 중앙홀로 이동했다. 마 상사는 부하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숨어서 비겁하게 총질을 해대고 있었는데 강진우가 연막을 뚫고 정면에 나타나자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강진우는 총을 버리고 맨손으로 오라고 손짓하며 도발했고 자존심이 상한 마 상사는 씩씩거리며 칼을 고쳐 쥐고 강진우를 향해 덤벼들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강진우의 목을 노리고 들어왔지만 강진우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공격을 피하며 마 상사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강진우는 마 상사의 손목을 낚아채 뼈가 부러질 듯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대로 팔꿈치로 안면을 강타하여 콧뼈를 주저앉혔다. 마 상사가 비명을 지르며 주춤거리자 강진우는 쉴 틈을 주지 않고 로우킥으로 무릎 관절을 가격하여 그를 강제로 무릎 꿇렸다. 거구의 마 상사가 맥없이 쓰러지는 모습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비대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감히 강진우에게 총을 겨눌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강진우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마 상사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리며 군복을 입은 깡패 짓은 오늘로 끝이라고 나지막이 경고했다. 한편 부대원들은 강진우의 지휘 아래 남은 적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는 포위망을 완성해 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정교하고 빈틈이 없었다. 도망치려던 적들은 곳곳에 매복해 있던 707 대원들에게 제압당해 줄줄이 굴비 엮이듯 포박되었고 개 중에는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리는 자들도 있었다. 강진우는 제압된 적들을 중앙 홀바닥에 무릎 꿇리고는 그들의 무장을 해제하여 한쪽에 쌓아두게 했다. 폐공장 안은 순식간에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린 처형장 같은 분위기로 변했고 강진우는 그 한가운데에 서서 최명석이 있는 카메라를 올려다보았다. 강진우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 마치 최명석의 눈을 직접 쳐다보듯 렌즈를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VV자가 아닌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것은 최명석의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였고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훈련병들에게 보내는 승전보였다. 사실 강진우는 작전 시작 전 박대위에게 지시하여 훈련장 내부의 CCTV 영상을 훈련병들의 생활관 TV로 송출하도록 해킹해둔 상태였다. 생활관에서 숨을 죽이며 화면을 지켜보던 수백 명의 훈련병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마 같은 조교들과 경비대가 무참히 패배하는 모습을 보며 전율을 느꼈다. 훈련병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볐지만 강진우가 마 상사를 쓰러뜨리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다. 그동안 그들을 짓누르던 절대적인 공포의 대상이 사실은 강한 척하는 겁쟁이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훈련병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패배주의와 무력감이 깨져나가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훈련병들에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준 것이었다.
화면 속의 강진우는 그 어떤 영웅보다도 더 거대하고 믿음직스러운 존재로 그들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상황실의 최명석은 훈련병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방송을 차단하라고 난동을 부렸다. 통신 장교가 황급히 케이블을 뽑아버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훈련병들의 마음은 최명석을 떠난 지 오래였다. 최명석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권총을 꺼내 들고는 자신이 직접 가서 강진우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며 상황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참모들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눈이 뒤집힌 최명석은 그들을 밀쳐내고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갔다. 강진우는 폐공장 밖으로 걸어 나오며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보다는 깊은 슬픔과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는 뒤따라 나오는 부대원들에게 부상당한 적들을 치료해 주라고 지시했는데 비록 적이었지만 그들 또한 누군가의 가족이자 왜곡된 시스템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707 대원들이 붕대와 소독약을 꺼내 적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모습은 폭력으로 얼룩졌던 이 부대의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무언의 가르침이었다. 멀리서 지프차 한 대가 미친 속도로 달려오더니 훈련장 입구에 급정거했고 차에서 내린 최명석이 권총을 겨누며 강진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흉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최명석은 강진우를 향해 내 놈이 내 인생을 망쳤다며 저주를 퍼부었고 손을 떨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707 대원들이 즉시 총구를 돌려 최명석을 조준했지만 강진우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고는 담담하게 최명석을 마주 보았다. 강진우는 최명석에게 당신이 망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탐욕과 오만이라고 차갑게 말하며 지금이라도 총을 버리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최명석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처럼 히스테릭한 웃음을 터뜨리며 내가 죽더라도 너는 지옥으로 데려가겠다고 소리쳤다. 비극적인 결말을 예감한 듯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번개가 번쩍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하얗게 비췄다. 강진우는 최명석의 눈에서 사리를 읽었고 근육을 긴장시키며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그때 훈련장 주변으로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훈련병들이었다. 방송이 끊기자 불안해진 훈련병들이 빗속을 뚫고 훈련장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최명석이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웅성거렸지만 예전처럼 겁에 질려 도망치지는 않았다. 오히려 몇몇 용기 있는 훈련병들이 앞으로 나서며 대대장님 그만하십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 작은 외침은 파도처럼 번져나가 수백 명의 목소리가 되었고 최명석을 압박하는 거대한 울림이 되었다. 최명석은 자신을 둘러싼 훈련병들의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이 지배하던 개미들이 사자로 변해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총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공을 배회했다. 강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천천히 최명석에게 다가가며 당신의 왕국은 이미 무너졌으니 이제 그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최명석은 뒷걸음질 치다가 진흙탕에 발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찼었고 손에서 떨어진 권총은 진흙 속에 처박혔다. 강진우는 진흙투성이가 된 최명석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707 대원들에게 그를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강진우는 알고 있었다. 최명석 같은 인간은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릴수록 더 악랄한 수를 쓸 것이라는 것을
빗속에서 연행되어 가는 최명석의 눈빛은 패배를 인정한 자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는 독사의 눈빛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진우는 훈련병들에게 돌아가라고 손짓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강진우를 향해 거수경례를 붙였다.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빗속에서 보여준 그 경례는 강진우가 받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강진우는 답례를 보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곧바로 냉정을 되찾았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최명석이 숨겨둔 최후의 카드가 무엇인지 밝혀내야만 했다. 강진우는 박대위에게 최명석의 집무실과 비밀 금고를 수색하라고 명령했고 자신은 최명석이 연행된 임시 구금시설로 향했다. 신문이라기보다는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지만 구금시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다. 밖에서 경계에 서던 헌병들이 쓰러져 있었고 구금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이다. 최명석이 탈출했다는 사실을 직감한 강진우는 욕설을 내뱉으며 즉시 비상경보를 울렸다. 어디선가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부대 무기고 쪽이었다. 강진우는 최명석이 증거를 없애고 혼란을 틈타 도주하기 위해 무기고를 폭파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전력으로 질주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부대 전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미치광이의 테러였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강진우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며 시간과의 싸움을 재촉하고 있었다. 굉음과 함께 시커먼 버섯구름이 밤하늘로 치솟아 오르자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줄기마저 순간적으로 증발해 버릴 듯한 뜨거운 열기가 부대 전체를 뒤덮었다. 무기고 쪽에서 발생한 폭발은 집안을 뒤흔들 정도로 강력해서 멀리 떨어져 있던 생활관의 유리창들이 와장창 깨져나갔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비산했다. 강진우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며 폭풍을 견뎌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불길이 치솟는 방향을 향해 매섭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탄약고 전체를 날려버려 자신의 비리를 잿더미 속에 묻어버리려는 최명석의 미친 짓이 분명했고 만약 메인 탄약고까지 유폭된다면 부대 반경 수 킬로미터가 초토화될 위기였다. 강진우는 무전기를 집어들고 707 대원들에게 긴급 명령을 하달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폭음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냉철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대원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1팀은 즉시 훈련병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화재 진압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2팀은 자신과 함께 폭발 원점으로 진입하여 최명석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혼란에 빠진 훈련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생활관 밖으로 쏟아져 나왔지만 강진우의 지시를 받은 대원들이 신속하게 통제선을 구축하고 그들을 안전한 연병장 외곽으로 유도했다. 강진우는 불타는 무기고를 향해 달리며 최명석이 이 상황을 틈타 도주하거나 더 큰 파국을 초래하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다. 무기고 주변은 이미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는데 최명석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몇몇 추종자들이 소화기를 든 병사들의 접근을 총격으로 저지하며 농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명석과 함께 파멸을 선택한 광신도들처럼 보였는데 화염 속에서 검게 그을린 얼굴로 악을 쓰며 저항하고 있었다. 강진우는 달리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슬라이딩하며 엄폐물 뒤로 몸을 숨긴 뒤 정확한 사격으로 농성 중인 적의 어깨와 다리를 맞춰 무력화시켰다. 707 대원들 역시 연기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적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순식간에 제압해 나갔고 무모한 저항은 전문가들의 솜씨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진우는 제압된 적을 지나쳐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탄약 관리동 건물 내부로 진입했는데
매캐한 유독 가스가 시야를 가리고 숨을 턱턱 막히게 했다. 방독면을 착용할 시간조차 없었던 그는 젖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하며 열화상 스코프를 통해 건물 내부의 생체 신호를 탐색했다. 건물 한쪽 깊숙한 곳, 기밀 서류 보관실과 연결된 통로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감지되었고, 강진우는 직감적으로 그곳에 최명석이 있음을 확신했다. 천장에서는 불타는 자재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고, 곳곳에서 터지는 소구경 탄약 소리가 마치 팝콘 튀기듯 요란하게 귓가를 때렸다. 통로 끝에 도달하자 육중한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최명석이 미친 듯이 서류 더미에 기름을 붓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낄낄거리며 라이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 시사 폭약이 설치된 드럼통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만약 저 드럼통이 터진다면 이 건물뿐만 아니라 지하에 저장된 고폭탄들까지 연쇄 폭발을 일으켜 이 부대에 있는 수천 명의 목숨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 뻔했다. 최명석은 강진우가 나타난 것을 눈치채고는 눈을 부릅뜨며 내 놈도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라이터 불을 켰다. 강진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손에 들고 있던 권총을 던져 최명석의 손을 정확하게 가격했고, 라이터는 허공을 날아 구석진 곳으로 떨어졌다. 최명석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진 라이터를 주우려 몸을 날렸지만 강진우가 더 빨랐다. 강진우는 단숨에 거리를 좁혀 최명석의 허리를 걷어차 벽으로 날려버렸고, 튕겨나간 최명석은 선반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최명석은 고통을 잊은 듯 좀비처럼 다시 일어나 품에서 숨겨둔 단검을 꺼내 들고 덤벼들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흰자위가 다 보일 정도로 뒤집혀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벌어진 육탄전은 처절하고 끔찍했는데, 최명석은 기술 따위는 무시한 채 오직 살해만으로 칼을 휘둘러댔다. 강진우는 날카로운 칼날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최명석의 손목을 노렸지만 기름으로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최명석의 칼이 강진우의 방탄조끼를 스치고 지나가며 불꽃이 튀었고, 강진우는 반격으로 최명석의 명치를 주먹으로 강타했다. 억소리와 함께 최명석이 주춤거리는 사이 강진우는 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는 유도 기술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바닥에 처박힌 최명석은 거칠게 반항하며 강진우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강진우는 이미 승기를 잡은 상태였다. 강진우는 최명석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하고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러 꼼짝 못하게 만든 뒤 수갑을 꺼내 채웠다. 최명석은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내가 이 부대의 왕이라고 헛소리를 짓거렸다. 강진우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당신은 왕이 아니라 제복을 입은 범죄자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때 방 안의 불길이 더욱 거세지며 쌓여있던 기름통 쪽으로 번져오기 시작했고, 폭발까지는 불과 몇 초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강진우는 축 늘어진 최명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그를 질질 끌고 밖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최명석은 죽기 싫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도 다시 욕설을 퍼붓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강진우는 그를 짐짝처럼 취급하며 오직 생존을 위해 발을 움직였다. 건물을 빠져나오는 순간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등 뒤를 덮쳤고, 두 사람은 폭풍에 휘말려 진흙탕 속으로 튕겨 나갔다. 강진우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몸을 일으켰는데 귀가 먹먹하고 온몸이 쑤셨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옆에는 최명석이 기절한 채 널브러져 있었고
그의 화려했던 군복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거지꼴이나 다름없었다.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707 대원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고 강진우는 그제야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불길은 소방대원들의 물줄기에 잡혀가며 점차 사그라들고 있었다. 강진우는 달려온 부대원들에게 최명석을 인계하며 특별 감시를 붙여 절대 자살하거나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엄명했다. 곧이어 국방부 조사본부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그들은 강진우에게 경례를 붙이며 상황을 인계받았다. 강진우는 불타버린 탄약관리동을 바라보며 저 잿더미 속에 최명석이 감추려 했던 수많은 비리의 증거들이 함께 타버렸을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박대위가 다가와 웃으며 이미 폭발 전에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백업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보고했다. 날이 밝아오자 부대의 참혹한 모습이 드러났는데 여기저기 그을린 건물들과 파편들이 널려 있어 마치 전쟁터와 같았다. 하지만 훈련병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는데 그들을 억누르던 공포의 근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었다. 강진우는 젖은 군복을 털며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갔고 훈련병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그를 애워쌌다. 그들의 눈빛에는 강진우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강진우는 그 순수한 눈빛들을 보며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운 이유를 다시금 확인했다. 그때 멀리 위병소를 통과하여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육군 본부 감찰단과 군 검찰단 차량이었다. 차에서 내린 고위 장성들과 검사들은 폐허가 된 현장을 둘러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포박되어 끌려 나오는 최명석을 보며 혀를 찼다. 최명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토록 당당하던 어깨는 초라하게 처져 있었다. 군 검찰관이 최명석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연행해 가는 모습은 부대 내 모든 CCTV와 훈련병들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록되었다. 강진우는 감찰 단장에게 다가가 거수경례를 하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USB와 녹음기를 제출했다. 감찰단장은 강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썩은 고름을 영원히 짜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 하지만 강진우는 칭찬에 들뜨지 않고 아직 병원에 있는 부상당한 훈련병들과 억울하게 죽어간 병사들의 명예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의 태도는 끝까지 군인다웠고 그 모습은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거의 정리되었고 강진우와 707 부대원들은 철수 준비를 시작했다. 떠나기 전 강진우는 잠시 의무대를 들러 다리가 부러졌던 훈련병을 면회했는데 훈련병은 깁스를 한 채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강진우를 맞이했다. 훈련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생명의 은인인 강진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강진우는 훈련병의 손을 꼭 잡으며 훌륭한 군인이 되어달라고 격려했다. 그 짧은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707팀의 차량 행렬을 향해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훈련병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지휘관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경의의 표시였다. 강진우는 차창 밖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짐을 느꼈고 조용히 답례를 보냈다. 비가 그친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제5신병교육대대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알고 있었다. 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기에 그는 멈출 수 없었고 언제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먼저 칼을 뽑을 준비를 해야만 했다. 차량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갔지만 그가 남긴 정의의 발자국은 이곳에 영원히 남아 전설로 기억될 것이었다. 강진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고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대위가 뉴스를 틀자 제5 신병교육대대 사건이 속보로 보도되고 있었다. 앵커는 군내 가혹 행위와 비리가 낱낱이 밝혀졌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전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군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진우는 뉴스를 뜯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영웅이 필요 없는 세상이 진짜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다시 자신의 자리인 707 부대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곳에는 또 다른 임무와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강진우는 창문을 조금 열어 바람을 쐬었다. 시원한 바람이 화약 냄새와 피 냄새를 씻어주는 듯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훈련병이 주었던 꼬깃꼬깃한 초코파이 하나를 꺼내 들고 바라보았다. 아까 헤어질 때 훈련병이 수줍게 건네준 선물이었다. 강진우는 그것을 소중하게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이것이 자신이 받은 최고의 훈장이라고 생각했다. 서울로 복귀한 강진우는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전투복을 벗어던지고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 아래에 서서 오랫동안 몸을 씻어내며 지난 며칠간의 악몽을 털어내려 했다. 몸에 묻은 진흙과 화약 냄새는 물과 비누로 지워질 수 있었지만 제5 신병교육대대에서 목격했던 참혹한 광경과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던 순간의 기억들은 뇌리에 깊이 박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몸에는 곳곳에 멍이 들고 긁힌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영광의 상처가 아니라 군복을 입은 자로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욕실을 나섰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대책 회의에 소환된 강진우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장성들 앞에서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보고해야 했다. 일부 보수적인 장성들은 강진우가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위계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목소리를 높여 비난했지만 강진우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그 국민에는 갓 입대한 훈련병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낡은 관행과 침묵의 카르텔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회의장 분위기가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을 때 특수전 사령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침묵을 깨고 그를 변호하기 시작했다. 사령관은 강진우의 행동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군인 정신의 본질에는 가장 부합하는 행동이었다며 만약 그가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큰 불명예와 소중한 생명들을 잃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여론 또한 이미 강진우의 편으로 기울어 있었기에 장성들은 더 이상 그를 문책할 명분을 찾지 못했고 결국 회의는 제5신병교육대대의 전면적인 개혁과 최명석 일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하며 마무리되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최명석이 그동안 저질러온 비리의 실체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와 악랄함은 수사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는 훈련병들의 부식비를 횡령하여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토호 세력과 결탁하여
부대 부지를 불법으로 임대해주고 뒷돈을 챙겨온 사실까지 밝혀졌다. 또한 인사 청탁을 미끼로 부하 장교들에게 뇌물을 상납받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간부들은 험지로 좌천시키거나 누명을 씌워 강제 전역시킨 정황도 포착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훈련병들을 상대로 벌인 상습적인 가혹 행위와 성추행 혐의였는데 피해자들의 진술이 잇따르면서 최명석은 군인이 아니라 제복을 입은 악마로 낙인 찍히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최명석의 만행을 대서특필했고 분노한 국민들은 국방부 앞에 모여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군 당국을 압박했다. 최명석을 비호하던 군 내부의 인맥들조차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두려워 서둘러 손절하기 시작했고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차가운 독방에서 자신의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몇 달 후 열린 군사재판 당일 법정 앞은 수많은 취재진과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호송차에서 내린 최명석은 포승줄에 묶인 채 수의를 입고 있었는데 과거에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하고 앙상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군중들의 야유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을 움츠렸으며 누군가 던진 날달걀이 머리에 맞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법정 내부는 엄숙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은 피고석에 앉은 최명석을 향해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히고 있었다. 검찰관은 최명석에게 적용된 혐의만 10여 가지가 넘는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전역 병사들과 훈련병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가 저지른 끔찍한 짓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들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흐느낌이 터져 나왔고 재판부조차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거나 안경을 벗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강진우는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대에 섰는데 정복을 갖춰 입은 그의 모습은 죄수복을 입은 최명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정의와 불의의 상징처럼 비춰졌다. 변호인은 강진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과 월권 행위를 문제 삼아 최명석을 옹호하려 했지만 강진우는 논리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반박하며 변호인의 논리를 무력화시켰다. 그는 지휘권이란 부하들을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책임이라며 최명석은 그 기본조차 망각한 채 군을 자신의 사유물로 전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최명석은 억울하다며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추태를 부려 장례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세월을 참작해달라며 비굴하게 눈물을 짜냈지만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처벌에 대한 공포에서 나온 비겁한 액체일 뿐이었다. 재판장은 냉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휴정을 선언했고 최명석은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어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재판부는 오랜 심리 끝에 최명석에게 징역 25년과 불명예 전역 그리고 전 재산 몰수라는 중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군사법원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처벌이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고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그동안의 한을 풀어냈다. 최명석은 판결 내용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은 듯 눈이 뒤집히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인과응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사건이 종결된 후 제5 신병교육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는데 낡은 시설들이
현대식으로 교체되었고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설치되어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강진우가 추천한 강직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후배 장교가 새로운 대대장으로 부임하여 훈련의 강도는 유지하되 인격적인 대우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 방침을 세웠다. 훈련병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공포나 절망이 아닌 자신감과 전우애가 깃들기 시작했고 연병장에는 활기찬 구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강진우는 집무실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보낸 사람은 그가 구해줬던 다리가 부러진 훈련병이었다. 훈련병은 재활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다며 강진우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마음을 꾹꾹 눌러 쓴 글씨로 전해왔다. 편지 말미에는 자신도 강진우 같은 훌륭한 군인이 되어 후임들을 지키는 든든한 선임이 되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고 강진우는 편지를 읽는 내내 입가에 맴도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강진우는 편지를 서랍 소중한 곳에 보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는데 창밖 연병장에서는 707 부대원들이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상의를 탈의한 채 구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과 힘찬 발소리는 강진우의 심장을 다시금 뛰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 치열한 현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진정한 힘은 계급장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우를 지키려는 마음과 올바른 신념을 실천하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때 비상호출벨이 요란하게 울리며 상황실로부터 긴급 출동 명령이 하달되었고 강진우의 눈빛은 순식간에 평온함에서 날카로운 전투 모드로 전환되었다. 그는 옷걸이에 걸린 베레모를 집었으며 거울을 한번 응시한 뒤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는 이미 무장을 갖춘 부대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강진우가 선두에 서자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그의 뒤를 따르며 수송기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수송기의 프로펠러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강진우와 대원들은 어둠이 깔린 활주로를 가로질러 기내로 뛰어올랐다. 램프도어가 닫히고 기체가 허공으로 날아오르자 강진우는 흔들리는 기내에서 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무언의 신뢰를 보냈다. 그들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었고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진정한 애국자들이었다. 강진우는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세상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어둠 속을 비행하는 수송기 아래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소중한 일상이 담겨 있었다. 강진우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했고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군인의 길임을 후회하지 않았다. 악은 끊임없이 솟아나겠지만 정의 또한 결코 잠들지 않을 것이며 그와 707 부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채웠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강진우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그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세상이 그를 기억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조국과 사랑하는 전우들, 그리고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뜨거운 군인 정신이 있었기에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다. 수송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며 긴 꼬리표 같은 비행운을 남겼고 그것은 마치 희망의 징표처럼 밤하늘에 선명하게 새겨졌다.